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항소 포기 사건,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1심이 지난달 선고가 됐습니다. 네. 업자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인정돼서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런데 뇌물을 준 혐의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았었는데 이건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여기에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던 건데요. 대검찰청에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수사팀 검사들이 법무부가 외압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대검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차관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항소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이 피고인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은 항소를 했고요. 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원칙은요, 형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아서 항소한 부분만 다퉈지게 되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또 무죄가 나온 부분은 그대로 1심에서 확정이 되고요. 추징금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선 업자들 중에서 김만배 씨에게만 추징금 400여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2심도 이 금액을 크게 바꿀 수가 없고 또 다른 업자들에게선 추징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피해 금액 환수에 한도가 생겼다. 이런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 표명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네.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차장인데 그 차장마저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직제에 따라서 대검 기조부장이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 상황인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가 되게 된 상황이라서 총장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은 낮고요. 아마도 법무부가 차장 인사로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번 항소 포기 관련돼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정진상 전 비서실장 관련돼서 이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인데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정진상 전 비서관도 이 뇌물수수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 뇌물 혐의가 뭐였냐면요.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사업 이익 중에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이거를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공범들끼리 나눠 가지기로 한 약속이다.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요. 민간업자들에게 이 뇌물죄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이죠. 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기로 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죄가 나면서 가치수수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에게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인 것이죠. 네. 다른 재판의 판결문에 쓰인 사실관계가 아주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항소 포기 관련돼서 또 이제 쟁점이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법무부가 그러니까 검찰에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되게 사실관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법무부가 외압설을 주장하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판단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수사 지휘가 아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검찰청법은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만을 통하게 돼 있고 그렇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 2005년에 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사건에서 서면 지휘를 한 게 처음이었고요. 2020년에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서면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오가지 않는 이상 이 수사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이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다만 검찰이 항소 의견이었는데 장관 의견에 따라서 항소를 못하게 됐다면 서면이 아니었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구두 수사 지휘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가 다른 사건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인 것이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차례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상황인데요. 수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정 장관의 신중 판단이라는 의견 제시가 실제로 검찰의 항소를 구속한 부당한 지시였는지 그리고 검사들의 구체적인 직무 집행이 제한이 됐는지가 핵심이고요. 네. 직권남용죄를 보면요.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공무원이고 이 사건을 보면 차관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장 대행에게 항소를 하지 말라는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순차적으로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인 겁니다. 네. 사실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이 직무 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의견을 갖춘 재량 판단을 이유로 의견만 제시한 거라면 이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법령의 취지를 위반한 구체적으로 위법이 있었냐. 이게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